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만나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니까 거리만 좀 두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예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감수하려 하면 인생이 남노하고 괴롭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무조건 참거나 받아들여라. 만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연은 적절히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뒤늦게 발견된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빠르게 잘라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입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고 맺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만듭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연은 아름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아름답고 감사한 인연들만 안고 가셔야 됩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팔자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계시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방에 절대 아무나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유형의 사람은 오랜 친구라도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생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귀한 시간과 감정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은 내가 베풀 수 있어도 계속되면 온갖 정이 떨어지고 결국엔 질려버리고 맙니다. 상대가 좋은 차 탄다고 돈 제일 많이 번다고 이유를 대며 계속 얻어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이 자기 덕분인 양 주인 행세하는 그 거지근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권리도 아닌데 권리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받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나중에 안 주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딱 이런 사람들 상대로 맞는 말입니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의 양보만 원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얻어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은 함부로 폄하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 중 적지 않은 수는 내가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얻어먹을 대상 하나가 줄었다는 식입니다. 다만 내가 사면 상대도 반드시 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먹기만 하려는 친구와 형편에 맞게 사려는 친구는 눈에 보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 친구는 돈 걱정 말고 몸만 오라고도 합니다. 그 마음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옹졸함과 이기적인 면이 관계를 해칩니다. 친구를 이용만 한다는 생각에 만남이 짜증스럽습니다. 이런 친구에게 쓰는 돈은 헛돈 쓰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얻어먹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주머니만 가벼워지고 내게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울한 얘기, 힘든 얘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매번 들어주다 지쳐 해결 방안을 찾아주면 온갖 핑계를 대며 안 돼, 모태를 시전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이건 이래서 못한다. 그건 저래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들만 늘어놓습니다. 어떻게든 부정적인 흠만 후벼 파는 사람입니다. 즉, 나를 소모해서 자신을 충전시키는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입니다. 곁에 두게 되면 제일 위험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서로 전염됩니다. 이 과정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현상에 대한 객관화가 잘 안 돼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즉, 호랑이 입에 여러분의 머리를 넣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의 에너지를 뺏고 건설적인 생각을 차단시키는 아주 위험한 존재인데요. 나의 꿈도 내 목표도 모두 차단시킬 사람입니다. 특히 내가 힘들거나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더더욱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1순위로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고 생각은 그 무엇보다 크고 강력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무심코 들었던 그 부정적 씨앗이 나중에는 자신을 집어삼킬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인데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쁜 상황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과감히 손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뒷담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예 뒷담화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속상했던 일이나 감정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감정 정화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손절해야 될 사람은 틈만 나면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뒷담화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이 일시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느낌을 즐깁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뒷담화로 해소하려는 것이죠. 또 듣는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넌 내 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상대가 자주 뒷담화를 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바로 머릿속에서 경고 신호를 올리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부풀려서 사실인 양 여기저기 퍼나르고 남의 치부나 약점까지도 전혀 경각심 없이 나불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꺼낸 내 비밀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뒷담화 잘하는 친구가 있는 모임에 가보면 자신들의 이야기는 없고 남의 이야기로 시작해 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허무함만 들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이처럼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콕콕 집어내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애초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부터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둬서 좋을 것이 하등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절은 빠를수록 좋고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에너지 낭비입니다.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을 손절하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챙기는 일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뱀같이 교활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완전히 종치고 파탄납니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타인을 조종하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자들인데요.
가스라이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야.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너 요즘 예민하다. 가스라이터들의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과장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자기의 손바닥 위에 놓고 조종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뱀처럼 교활한 속내를 지니고 있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이웃만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하는데요. 이런 악질인 가스라이터에게 휘둘리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변하거나 의지가 사라집니다. 이럴수록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 알아보시고 단칼에 잘라내셔야 합니다. 5번째는 자기는 급이 다르다는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의 경우 나이 들수록 사는 형편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사회적 위치나 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이런 차이는 확실히 체감됩니다. 어릴 적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사실 너무 차이가 나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 대화가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잘 사는 것에 대해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혹시나 자신이 티낼까봐 조심합니다. 반면 본인의 형편이 더 낫다고 친구를 깔보고 급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참 즐겁게 대화하다가 이것 봐라라는 듯 친구의 행동을 어처구니 없다며 쳐다봅니다. 직장이었다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직장에서의 직급을 친구 사이에서도 적용하나 봅니다. 친구를 마치 부하로 생각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한 건 그동안 몰랐지만 급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자기 아래급으로 여겨왔던 것처럼 한 계급 아래로 보는 말투, 난 너와 급이 다르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감히입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한 친구 관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쳐다보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손절이 시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날수록 스트레스만 받고 후회만 하게 됩니다. 6번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유형인 사람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옹졸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죠. 진정 성숙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적용합니다. 자기 자신은 엄격하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하는 실수는 티끌만큼도 용납을 못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참으로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자기를 향한 기준이 너무 관대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라통이 치밀거나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꾹꾹 참으며 배려심 있게 행동하지만 결국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매우 피곤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조용히 손절을 하고 멀어지는 것이 내 심신안정에 이로운 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인지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헤어져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면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울적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잘못된 만남으로, 이런 만남은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는 찝찝함을 남기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당부드립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바에는 친구를 잃는 쪽을 택하셔야 됩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때 만남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느낌이 싸하거나 거북하다면 일단 만남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위험을 몰고 올지도 모릅니다. 만날수록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가 빠진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은 찜찜한데 억지로 만나고 나면 역시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책 적정한 삶의 저자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가 한 강연에서 제안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찜찜한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잡고 약속일이 다가올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예 번호를 뜨지 않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라도 되면 전화기를 바꾸다가 연락처를 모두 날려버렸다고 하면 됩니다. 이때 절대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내 마음도 부담스럽고 상대방에게도 들키게 됩니다. 가볍고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길게 설명하는 태도는 재발절인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과 애써 만남을 유지하면서 내 소중한 수명을 깎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말씀드린 손절해야 되는 사람 유형 7가지는 친구를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용됩니다. 어릴 때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손절을 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나와 잘 맞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맞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것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되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으므로 고쳐 쓰기보다는 인연을 바꾸어 쓰는 것이 옳습니다. 즉 덩굴손 나무는 가까이 두면 감고 올라가 해롭게 함으로 싹을 잘라버려야 함과 같죠. 물론 상대방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가차없이 손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친구니까 그동안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많이 만나보고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놓을 땐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미련은 시절에 달린 것이며 언제 떠나느냐의 분기점이 다를 뿐입니다. 다스림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분별하는 것이 통찰력이죠. 오늘의 영상이 인간관계에 있어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 보름은 우리 세시풍 속에서 설날만큼이나 중요한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크고 가장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한 해의 풍요를 빌고 무탈과 번영을 기원하는데요. 음력으로는 1월 15일이며 구정으로부터 보름이 지나는 오는 2월 24일이
올해의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일밖에 남지 않은 정월 대보름에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한 해의 애군을 쫓고 가정의 안녕을 이루시는 정월 대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어떤 날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정월 대보름을 대비하기 전에 이 점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복과 운이 여러분들께 쏟아질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소지왕이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까마귀를 위해 매년 음력 1월 15일에 찰밥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월 즉 1월의 보름날을 가리키는 말로 정월 대보름이라 하며 한국의 전통 명절입니다. 설날이 지나고 처음 맞는 보름날로 예전부터 조상님들은 설날에서 대보름까지 성대하게 명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 전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죠. 당일 아침이 오면 귀발기술을 마시면서 부럼 깨기를 하고 오곡밥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를 하면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 해의 운과 복을 점치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한 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의 운과 복이 결정되는 이런 중요한 날인 정월 대보름에 꼭 해야 할 것들과 무조건 피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이것을 꼭 하셔야 여러분 가정에 복이 쏟아지고 재물과 번영이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곡밥이나 약밥을 나물과 함께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다른 음식들도 정말 많지만 밥 중에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복을 불러다 준다는 오곡밥을 드셔야 진정한 정월 대보름의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또 정월 대보름은 음기가 가득한 날이니 오곡밥을 드시는 것으로 음양의 조화를 맞춰 운이 트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한 해의 운이 강해지고 좋은 기운이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나물을 먹는 것은 그 해의 모든 안 좋은 일을 내쫓고 온 가족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길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여름철에 말려두었던 무, 호박, 가지, 고사리 등을 삶아 무쳐서 먹으면 그 해의 더위도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은 오곡밥과 약밥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풍요로운 한 해 농사와 행운을 기원하고 애군을 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월 대보름날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정월 대보름에는 꼭 달맞이를 하셔야 합니다. 정월 대보름의 달빛은 질병과 애군을 떨쳐내는 힘이 있어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를 하시면 큰 풍파 없이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정을 상징하는 음기가 가득한 날이 바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음기라고 하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양기가 있으면 음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인생의 복과 번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이 발전과 번영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양기만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뜻하는 음기를 충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를 하셨던 것입니다. 달은 운기를 상징하고 이날 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1년 내내 운수가 길하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2월 24일 정월 대보름에는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시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꼭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024년은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빌고 싶은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두면 선포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곧 운의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이날만큼은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반드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월대보름은 풍수학적으로 조상 덕을 얻는 날이므로 이날만큼은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반드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인 조상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월대보름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서 인사를 전하시는 게 복을 짓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무탈하게 부디 살펴주세요. 라고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월대보름은 음기가 가득한 날이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덕을 쌓는 행위로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날만큼은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셔야 1년 내내 무탈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운대를 탈 수 있는 것이죠. 또 대보름을 긍정적으로 보내야만 1년 내내 길한 운수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날은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가족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이 한 해의 운을 지키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다음으로 정월대보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애군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날만큼은 찬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정월대보름에는 따뜻한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찬 음식을 먹게 되면 한 해의 복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가운 음식이란 먹다 남긴 음식, 불량식품을 의미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먹다 남긴 음식을 버리기 아까우시면 정월대보름 다음 날 드셔야 됩니다. 이날만큼은 따뜻한 국과 나물, 그리고 갓 지은 오곡밥을 함께 드시면 올 한 해 운수 대통할 것입니다. 2번째, 정월대보름에는 절대 가족 친지들과 다투시면 안 됩니다. 이날 다툼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이 1년 내내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음기가 강한 날이라 대보름에 가족 친지들과 다툰다면 그 찜찜한 기분과 불안한 기운이 1년 내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1년 동안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올해도 만사형통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올해의 내 복을 모두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꼴입니다. 정월대보름엔 가족들과 웃으며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대신 덕담을 많이 해주세요. 덕담은 상대를 복되게 하고 전달된 복이 더 커져서 결국엔 나의 대운으로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생의 이치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4일 앞둔 정월대보름을 어떻게 잘 보내셔야 될지 감이 잡히셨을 텐데요. 무엇이든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올 한 해의 복과 번영을 빌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요즘엔 예전만큼 정월대보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올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잘 새기시고 복을 이어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정월대보름에 꼭 해야 할 일 3가지. 첫째, 오곡밥 또는 약밥과 함께 나물을 드세요. 둘째, 달맞이를 하셔서 음기를 충전하세요. 셋째, 정월대보름 날 아침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꼭 전하세요. 정월대보름에 무조건 피해야 할 일 2가지 중 첫 번째, 찬 음식 즉 남은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2번째, 절대 가족 친지들과 다투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정월대보름에 지켜야 할 것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한 해가 정월대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풍요롭고 복된 정월대보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곡밥이나 약밥을 나물과 함께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다른 음식들도 정말 많지만 밥 중에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복을 불러다 준다는 오곡밥을 드셔야 진정한 정월대보름의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또 정월대보름은 음기가 가득한 날이니 오곡밥을 드시는 것으로 음양의 조화를 맞춰 운이 트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한 해의 운이 강해지고 좋은 기운이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나물을 먹는 것은 그 해의 모든 안 좋은 일을 내쫓고 온 가족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길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여름철에 말려두었던 무, 호박, 가지, 고사리 등을 삶아 무쳐서 먹으면 그 해의 더위도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은 오곡밥과 약밥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풍요로운 한 해 농사와 행운을 기원하고 애군을 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월대보름날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정월대보름에는 꼭 달맞이를 하셔야 합니다. 정월대보름의 달빛은 질병과 애군을 떨쳐내는 힘이 있어 정월대보름에 달맞이를 하시면 큰 풍파 없이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정을 상징하는 음기가 가득한 날이 바로 정월대보름입니다. 음기라고 하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양기가 있으면 음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인생의 복과 번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이 발전과 번영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양기만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뜻하는 음기를 충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달맞이를 하셨던 것입니다. 달은 운기를 상징하고 이날 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1년 내내 운수가 길하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2월 24일 정월대보름에는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시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꼭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024년은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빌고 싶은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두면 선포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곧 운의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이날만큼은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반드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월대보름은 풍수학적으로 조상 덕을 얻는 날이므로 이날만큼은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반드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인 조상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월대보름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서 인사를 전하시는 게 복을 짓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무탈하게 부디 살펴주세요. 라고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월대보름은 음기가 가득한 날이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덕을 쌓는 행위로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날만큼은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셔야 1년 내내 무탈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운대를 탈 수 있는 것이죠. 또 대보름을 긍정적으로 보내야만 1년 내내 길한 운수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날은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가족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이 한 해의 운을 지키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다음으로 정월대보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애군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날만큼은 찬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정월대보름에는 따뜻한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찬 음식을 먹게 되면 한 해의 복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가운 음식이란 먹다 남긴 음식, 불량식품을 의미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먹다 남긴 음식을 버리기 아까우시면 정월대보름 다음 날 드셔야 됩니다. 이날만큼은 따뜻한 국과 나물, 그리고 갓 지은 오곡밥을 함께 드시면 올 한 해 운수 대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월대보름에는 절대 가족 친지들과 다투시면 안 됩니다.
이날 다툼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이 1년 내내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음기가 강한 날이라 대보름에 가족 친지들과 다툰다면 그 찜찜한 기분과 불안한 기운이 1년 내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1년 동안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올해도 만사형통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올해의 내복을 모두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꼴입니다. 정월 대보름엔 가족들과 웃으며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대신 덕담을 많이 해주세요. 덕담은 상대를 복되게 하고 전달된 복이 더 커져서 결국엔 나의 대운으로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생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늙어도 은퇴 못하는 마처 세대를 아시나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의 마처 세대는 1960년대생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날 60년대생은 우리나라 고령화의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인데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을 듣는 세대, 은퇴 후 창업도 해봤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세대, 은퇴 없이 일하는 노후, 그것이 최선의 노후 계획이라고 말하는 세대가 지금 1960년대생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고도성장기에 성공을 맛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인 60년대생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의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860만 명으로 무려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합니다.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민주화를 이뤄낸 핵심적 세대인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계가 놀랄 만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일구게 되었죠. 중년에 들어서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도맡아 이중고에 시달리지만 배고픈 시기도 견뎌냈던 강인함으로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60년대생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60년대생들이 퇴직대열에 속속 합류하면서 열악한 재취업 일자리와 노후 준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860만 명의 대규모 은퇴 집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또 고도 성장의 주역인 이들에게는 은퇴 후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미래의 60년대생 앞에 펼쳐진 신노년의 현실과 노후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나의 노후에 대해 재정비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3세라고 합니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60세의 정년퇴직을 누릴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직장을 떠나 다시 취업하면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고정 지출은 계속 일어나게 되고 60대 중후반에 이르면 자산을 거의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20, 30년의 긴 세월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은퇴 이후 잠깐의 쉼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중도 퇴사 후 사업에 도전했다 실패하고 최근 비정규직으로 13년째 일하며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투잡을 하고 있다는 63년생 중년 남성 A씨. 일한 만큼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던 A씨에게 대리기사라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고스란히 안게 된 많은 빚이 그의 노후에 커다란 짐덩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호사스러운 노후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노후는 더더욱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을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양의 몫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식들 대학교 학자금에 나이든 노모를 부양하는 것까지 모두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집보다 대리기사 쉼터가 더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월 111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지만 고정 지출만 더해도 수령하게 될 월 연금액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연금 낼 여유조차 없었던 순간들 때문에 노후의 혜택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반면 동갑내기 B씨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63년생 B씨는 노후자금 걱정이 없는 이른바 금태족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전자회사에 근무하며 높은 연봉을 받아온 그는 2년 전에 퇴직했으나 그로 인한 충격은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퇴직 전에 월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80세까지는 매월 100% 정도, 또 80세 이후에는 매월 70%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영문소설 읽기 모임, 점심에는 요리 수업. 그가 이처럼 달콤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30년 이상 대기업에 근속하면서 차곡차곡 연금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을 준비했고 주부인 아내도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여 연금 맞벌이에 성공한 것이죠. B씨 부부의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은 약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모습으로 노후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5060 세대들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60년생들은 이전 세대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동시에 자신의 노후도 책임져야 하고 또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세대에 대한 지출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컸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재취업에 대한 부담 없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금태족 B씨가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사실 이 B씨의 모습은 과거 1960년대생들이 당연한 미래로 꿈꿔왔던 노후입니다. 지난 1988년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전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60년대생들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복지 1세대였죠.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됐던 1960년대생들은 이미 대부분 직장을 떠났고 그런 행운은 소수만의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박봉에 때론 부당한 해고까지 직장을 옮겨 다니느라 연금을 낼 여유조차 없었던 순간순간들. 그 젊음의 고달픔만큼 노후의 혜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23년도 국민연금 월 평균 지급액은 61만 7천 원이지만 노인 한 명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123만 원으로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들 중 130만 원 이상 수급하는 비율은 단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은퇴 전 소득의 약 40%를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실제로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에게 국민 용돈 수준만큼 돌려주는 국민연금의 셈법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박탈감만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 피눈물 나는 현실에 맞춰 세대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결국은 각자 도생해야 되고 복지 1세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60년대생들의 노후는 고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에 60년대생들의 대부분은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도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한 중장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 된 지 오래인데요. 60년생 최태수 씨는 은퇴를 미루기 위해 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렸지만 아직도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맞이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막막할 뿐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노후 준비의 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7개월 전 취업에 성공했지만 그는 지금 8개월짜리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구직 지원서도 많이 내보고 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음 직장은 어디가 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50대가 재취업에 성공하는데 평균 14개월 정도 걸리고 더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취업이 된다 해도 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퇴직금 및 노후 자금으로 창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5년 뒤 폐업률이 66%나 됩니다. 겁없이 뛰어든 은퇴 후 창업은 노후의 불안정성을 더 가중시키는 격이죠. 60년대생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언제든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이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들처럼 성실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은퇴한 지금까지도 하루 편히 쉴 수 없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퇴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달려왔지만 그러한 기대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어떤 누구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을까요? 1960년대생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었던 5060 세대의 불행한 노후를 막기 위해 은퇴 이후 정말 주의하셔야 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또 곧 은퇴를 하실 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 안 된 창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창업에는 신중하라는 말인데요. 노후가 불안한 대부분의 분들 중에는 은퇴 후 목돈을 투자해서 음식점 같은 창업을 했다가 잘 안 된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벼락치기로 준비하다 보니 쉽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 커피숍이 된 이유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창업률이 높은 업종이 폐업률도 높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자아 실현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계가 목적입니다. 노후 자금인 목돈을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한 번에 승부를 건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모두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창업한 경우라면 단 한 번의 실패로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빚의 허덕이는 비참한 노년기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약 20%라고 하니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 새 자영업자는 늘어난 데 반해 월 평균 소득은 160만 원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게도 하루 종일 손님으로 북적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벌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요. 젊어서는 그 돈 날려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린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은퇴 후 마냥 놀 수는 없으니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창업은 취업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후 파산 피하려면 자식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자식 키우느라 노후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결국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 말이죠. 웃자고 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은퇴 후에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떠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통상 노년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자녀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전부 털어서 학비와 생활비, 사업자금, 결혼자금까지 대줍니다. 그나마 재산이 넉넉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도 부모의 노후가 문제없다면 다행이지만 이럴 경우 대다수는 자녀 지원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에게 올인하면 내 노후는 자식이 챙겨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자식에게 다 퍼주고 늙은 부모들은 쪽방에서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리스크라고도 하죠. 제대로 자립하지 못한 자식대로, 자식을 제대로 자립시키지 못한 부모대로 노후의 대가를 무겁게 받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도와줄 땐 당연시 여기지만 부모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10자식도 키울 수 있지만 자식은 한 부모도 건사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노후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력이 있을 때 자녀가 아닌 나의 인생을 위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지원을 끊으시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우셔야 됩니다. 내 노후 준비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입니다. 모두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융교육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척 억울하지 않나요?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변화와 노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자발적인 가입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완하고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투자 방식과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노력하고 실천하여 나만의 안정적인 그늘을 만들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초고령 사회까지는 앞으로 3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인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이 막은 거대한 목표, 성취감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고 나만의 삶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